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쇼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아쇼카 왕 이름이 아쇼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다른데 부처님 생애에서 아쇼카가 나오는데 그게 무우수. 그래서 무우수가 근심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 아쇼카가 원래 무라는 뜻이에요. 근심이 없다. 근데 이름하고 그렇게 달리 가는 경우들도 있다. 대부분은 이름 따라 가거든요. 이름 따라 가는데 이름은 근심이 없다 이랬는데 근심 겁나 많았지. 이렇게 역설적이게도 되게 재밌는 이름이 되게 재밌는 이름. 그렇게 해서 아쇼카 왕이 불교로 귀화하고 난 뒤에 이제 불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후원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불교는 비주류 종교예요.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한 200년이라고 해봐야 지금은 200년 굉장히 긴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전에 뭐 바라문교 같은 거는 그 부처님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그런 종교 전통이니까. 그래서 아쇼카가 왜 하필 불교를 선택했느냐. 그리고 아쇼카 왕이 이제 제일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탑을 84,000개나 만들었다. 부처님 탑을. 부처님의 탑이 8개죠. 근본 8탑. 예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근본 8탑. 근본 8탑. 이 중에서 라마그라마 탑이라고 하는 그 탑 하나를 빼놓고는 7군데의 탑을 열어요. 다시 해체합니다. 해체해서 거기서 사리를 이렇게 취해서 사리를 나눠요. 사리를 나눴다는 게 뭘까? 처음에 저는 저런 얘기 볼 때 어떻게 사리를 나누지? 사리가 구슬 같은 건데 그게 쪼개져요? 뭘로 어떻게 쪼개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망치로 탁 이렇게 그게 아니고 원래는 두 종류의 사리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리가 뼈로 된 게 사리예요. 뼈가 사리예요. 타담한 뼈가 사리예요. 연골 뼈. 그 다음에 후대의 구슬사리 얘기는 전부 후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롱한 구슬 같아요.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전부 후대 겁니다. 연대가 올라가는 건 전부 뼈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화장하시다가 그 화장할 때 제가 예전에 그 부처님 열반하실 때 상황 얘기해 드렸었는데 그때 향수를 부어가지고 불을 꺼버려요. 그러니까 타고 있는데 물을 부어서 불을 끈다니까 향수를 부어서 불을 끈다니까 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단단한 거는 남고 이제 푸석푸석한 건 다 탔을 거 아니에요. 그 뼈를 채취하는 거예요. 그 뼈사리가 진짜 살이에요. 그래서 뼈기 때문에 뼈 조각을 쪼갤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부처님 법구도 살이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시신도 살이에요. 그러니까 살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이 이꼬르 구슬 이 개념은 아니에요. 초기에는 뼈, 그 다음에 시신을 법구라 그러거든요. 법구, 뼈 이렇게 이게 원래 원형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 전통이 있은 뒤부터 막 신비적인 게 강조가 돼요. 사리에 대한 신비적인 게 강조가 돼서 후대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율장이나 경전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 우주가 다 없어져도 그것만 남는데 사리만 남는데 그건 안 파괴되기 때문에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세상이 바뀌고 새로 시작되면 그게 뭘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냐면 마니주로 바뀐대. 네, 마니주로 바뀐대. 그래서 마니주는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래. 네, 그래서 분명한 거 말씀드리면 구술 얘기가 나오면 다 훨씬 후대 거예요. 그래서 구술살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은 안 쳐줍니다. 전문가 계열에서는 그거는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 사리 중에서 친견할 수 있는 사리가 있죠. 부처님 사리가. 지금 현재 인도 델리 박물관에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죠. 피브리하와 탑에서 나온 근본 8탑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피브리하와 탑에서 나온 그 사리가 모셔져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인도 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델리 박물관을 참배를 드리러 가죠. 그 사리 때문에. 그리고 가보면 뼈 편입니다.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뼈 편이에요. 구슬 없어요. 거기 뼈 편이에요. 뼈 편. 그래서 그건 석가족이 모신, 석가족이 모셨다라고 하는 그 사리.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시면 그 복 받은 거예요. 지금이나 하니까 인도가 불교 국가가 아니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박물관에 전시를 하지. 만약에 불교 국가 같으면 탑 같은 데 들어있잖아요. 못 봅니다. 통도사 가서 사리 보신 분 있어요? 못 봅니다. 아니 그렇잖아 현실이. 못 봐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있다. 그것까지만 하는 거죠. 그리고 통도사 사리 같은 경우는 자양 스님 모셔왔는데 거기는 부처님이 이제 여기 요 두개골 쪽.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거를 쭉 또 기록을 이렇게 보면 최후 기록이 이중환의 택리지에 나오는 거고 이제 거기를 중수하려고 성능이라고 하는 스님이 뭐 중수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지방관이 그 석종형 부도를 열어요. 여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더니 이렇게 동이만한 게 있다. 이게 두개골이에요. 두개골이에요. 그래서 뼈 얘기로 나오면 일단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살이 저 장안에 장안 서쪽에 있는 법문사 살이 거기는 이쪽 손가락 뼈 살이 뼈예요. 뼈 살이 대롱같이 생긴 뼈 살이 거기는 황실사찰 당나라 때 황제들이 했었던 사찰이고 거기 전설이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가 그 아쇼카왕 탑 중에 하나였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에도 아쇼카왕 탑이 있어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정확하게 말하면 한 군데는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저 만주 쪽에 요동성 아세요? 요동성.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요하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 동쪽을 요동이라 그러고 여기 이제 고구려 영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 요동성 그 다음에 밑에 쪽은 이제 뭐 비사성, 뭐 신성 그 다음에 저 요동성 말고 또 유명한 성이 그 하나 더 있잖아요. 저 뭔 성이야? 흥룡강성 내가 미치겠다. 그거는 전라도 경상도 얘기할 때 그런 성이고 길림성 그런 거 말고 안 도와줄 거면 그냥 가만히 있어. 헷갈리게 하지 말고. 안시성 조인성이 성주잖아. 안시성 들어봤잖아. 그런 성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최근에 들은 것 중에 흥룡강성 압권이다. 그래서 이 요하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하고 고구려 영토가 나뉘어요. 거기서 요동성은 이 요하의 동쪽에 있다 해서 요동이에요. 요동지역, 요서지역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요동성에 아쇼카왕 탑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고구려 영탑 쪽. 삼국유사에 있다니까. 아쇼카왕 탑. 그리고 그게 저 고구려 고운벽화에서 그림으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탑. 그리고 왜 저런 최전방 기지에다가 큰 탑을 세우느냐. 목탑으로 돼서 굉장히 큰 탑이에요. 왜 세우느냐. 그렇게 종교적인 것들을 이렇게 부여해 놓으면 사람들이 전쟁 계속 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최전방이잖아. 그럼 무섭잖아.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거를 부처님이 보호해주고 있다. 해서 일단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저기가 다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높은 탑을 만들면 막루 역할을 합니다. 탑이. 저기 쳐들어오는지를 이렇게 보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요. 상황을. 그래서 저 요동성 유광탑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탑이에요. 그래서 저게 아쇼카왕 탑이다. 아쇼카왕이 세운 탑이다. 라는 얘기가 삼국유사에 있어. 삼국유사에 있어. 지금 그 자리가 어딘지 아직 몰라. 나중에 발굴하면 저 정도 위치가 나오고 지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요. 제 불화의 비밀 책에도 제가 그걸 다 수록을 해놨거든요. 탑이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한 가지 있고 또 장흥에 전라도 장흥에 그 천관산에 가면
지제산 청관산에 가면 거기에 아유광탑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탑은 아니고 그냥 돌이 이렇게 주판알 같이 이렇게 네모다시로, 그러니까 주사위 같은 게 이렇게 쌓여 있는 돌의 형상이야. 근데 그걸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아쇼카왕 탑이라고, 아유광 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건 진짜 탑은 아니에요. 그냥 선돌이, 희한한 선돌이 있는 거야. 우리가 선돌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선돌 알죠? 입석이라 하잖아. 입석이나 선돌이나 한문이나 한글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돌이 보통은 이렇게 한 돌이 서 있는데 얘는 마디마디 끊어진 돌들이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주사위가 한 4개나 7개 이렇게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신기하지. 그래서 이거 아쇼카 왕이 귀신을 동원해서 쌓은 탑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전설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쇼카 왕 탑 이야기는 사실은 요동성 유광탑주에 나오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설적인 게 거의 하나 더 있어서 2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뼈기 때문에 나뉘어서 84,000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뭐 84,000개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전에 부처님 생에 관련됐을 때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많다는 뜻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진법 쓰는 문화에서 84,000은 겁나 많음 이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의 아쇼카 왕이 진짜 인도 전역에다가 부처님 탑을 쫙 깝니다. 쫙 깝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중국에도 탑을 세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겠어요. 중국까지 그 당시에는 뭐 교류하던 시절도 잘 아닌데, 그래서 그냥 그런 전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전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해. 너무 막 따지지 마. 이 세상 이야기에는 사실이 있고 상징이 있어요. 상징이. 그러니까 흥부전 놀부전 사실은 아니잖아. 하지만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징 해석. 그러니까 저거는 구라야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아쇼카 왕이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아쇼카 왕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아쇼카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걸 계승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진흥왕이에요. 신라 진흥왕. 그래서 경주로 아쇼카 왕이 불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못 만들어가지고 바다에다 띄워서 인연 있는 곳에 가서 불상이 되라. 이렇게 딱 기원을 하고 딱 바다에 띄웠더니 그게 흘러 그래서 울산까지 왔대. 울산까지 왔대. 그래서 그 울산에 그 배가 온 걸 가지고 그 배에 있는 걸 보니까 모본 3개가 있고 황룡사에게 그 있다니까.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황룡사 장육존상 관련된 장육조에 보면 그게 나와요. 제 얘기가 그대로 나와. 그렇게 해서 아쇼카 왕의 그러한 원력이 서린 거를 처음에 그 배에 있는 그 진료들을 모아서 옮겨놓은 게 어디냐면 동축사, 울산의 동축사. 인도에 서천축이 있다면, 인도가 서천축이라면 신라는 동천축이다. 동쪽에 있는 부처님 나라다.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주물을 떴더니 한 방에 불상이 만들어졌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진흥왕이 아쇼카 왕보다 더 대단하다. 이게 우리 신라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아쇼카 왕을 능가해야 된다. 아쇼카 왕보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어떤 기준점을 형성하는 왕이에요. 부처님을 이렇게 뭐랄까 시봉했다. 아니면 그러면 신심 있는 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쇼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나도 신심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아쇼카 왕 같은 뭔가를 하고 싶어해. 하고 싶어. 그리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4개의 대륙이 있어요. 이게 동승신주, 서우아주, 남선부주, 북구로주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하나의 땅을 통일해서 다스리는 사람을 동륜성왕이라 그래. 금은동. 금은동. 그리고 2개를 다스리는 사람을 뭐 이렇게 하든 뭐 2개를 영역권이 2개를 다스리는 사람은 3개를 하면 그래. 금 한 사람 이렇게 손 들어봐. 4개 하면 어떻게 할래?
다이아몬드 나오는 건 그런데 나는 플래티늄 나올 줄 알았는데 보통 카드에서 카드나 안 그러면 백화점 이렇게 하면 단계가 금은동 다음에 플래티늄. 그죠? 그렇게 나오는데 4개가 다 되는 걸 전륜 상황이라 그래요. 4개가 다 되는 걸 전륜 상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쇼카 왕은 남선부주, 쉽게 말해서 인도 대륙을 다 했대. 그래서 원래는 동륜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냥 높여서 전륜 상황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의 저 군주로는 굉장히 재밌어요. 힘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 군주가 아니고 덕이 있고 백성들이 따르는 사람이 군주예요. 불교 군주론이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가서 조금 그렇긴 한데 잠깐만 얘기해 주면 힘이 있는 사람, 안 그러면 신으로부터 위탁받은 권력이 아니고 민중이 선택한 권력이 군주다라고 하는 게 불교 군주론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불교 군주론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들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들끼리 사람들이 좀씩 늘어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훔쳐가는 사람이 있대. 이제 게을러 가지고 남 일할 때 일 안 하고 이제 훔쳐가는 사람들이 생겼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얼마씩 내서 하나의 현명한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은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내는 걸로 그 사람은 충당해서 살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자. 이게 불교 군주론의 시작이에요. 되게 재밌지 않아? 현대 얘기 같아. 현대 얘기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저렇게 되면 우리 집안이 내 피가 더 나은 피가 아니잖아. 다른 사람보다 나는 하느님의 피가 흘러. 이렇게 하면 너가 왜 왕이야? 피가 다르잖아. 어디 맘먹으려고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가 그 자격이 없으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줘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군주론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저런 거는 어디 나오냐면 장암경의 세기경이나 그런 데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그냥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흥왕도 이러한 전륜성왕을 꿈꿨던 거고 백제성왕도 그래요. 나중에 그런 기회 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좀 해드릴게요. 한국 관련된 얘기 나오면 해드릴게요. 그래서 84,000탑이라고 하는 거는 겁나 많다. 그냥 많다가 아니고 겁나 많다. 그런 뜻이고 실제 하는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되느냐? 84,000 법장. 그러면 무슨 뜻이냐? 겁나 많다. 그 탑을 이렇게 막 세우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불교의 구심점들, 탑은 불교의 구심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많이, 원래는 부처님께서 돌아다니신 이 불교 중국 지역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핵심 지역, 그걸 중국이라고 그래요. 저 중국 말고 차이나 중국 말고 불교의 핵심 지역도 불교 중국이라고 그래요. 중국이 중앙이라는 뜻이니까. 부처님께서 다니신 데는 여기에 있는 근본 8탑 중에서 7개를 헐어서 전국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가 쫙 퍼져나가겠죠. 그리고 통치 지배 이념으로서의 불교가 위치를 딱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탑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탑을 깨트려야 되는 거지. 7개를 깨트렸다는 뜻이잖아요. 7개를 깨트렸다. 탑은 부처님의 몸과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연 불교도가 저걸 깰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황룡사가 불타서 황룡사 구축목탑이 재가 됐을 때 스님들은 어떻게 하고 갔냐면 그 황룡사 사리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위에 돌을 올려놓고 간 거예요. 거기에 물건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물 빠지는 길도 만들어놨거든. 물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발견된 거예요. 알고 있는데 왜 못 건드렸을까?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걸 함부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심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전에 원주 구룡사 같은데 화재가 대웅전에 났거든요. 불이 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불상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보물인데 끄집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불이 나면 해서 집어 던지기라도 하면 건져진다는 생각도 타당하죠. 부처님을 그렇게 던져서 건지는 게 타당하냐? 어디 부처님을 던져?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애매한 문제예요. 그래서 탑을 건립하기 위한 용도라도 탑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조금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제국을 만들었다는 것은 제국과 관련된 제국의 통치라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교 쪽으로 사상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진시황도 그런 행동을 합니다. 사상 통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국이 통일되고 그다음에 하나의 제국 속에서는 단일한 지배 이데올로기, 안 그러면 단일한 사고들이 움직여야 돼. 그리고 한나라 때도 그런 일이 있어요. 한나라 무제 때 결국 백가쟁명하던 그러한 제자 백가들이 다 내려오던 전통이 유학 독존, 유술 독존. 그러니까 유교가 쉽게 말해서 일당 독재로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아쇼카 왕도 통일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었던 지배 이데올로기들, 각 나라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는 게 불교예요. 그리고 그것에 말뚝을 하나씩 중간 거점에 박아주는 게 탑이에요. 탑이에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는 정치적인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 왜? 신앙심만 있는 사람은 탑을 깨트린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니까. 신앙심이 너무 깊은 사람들은. 그런데 탑을 깨트려야 또 다른 탑을 만들 거 아니에요. 사리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탑을 깨트리는 게 선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 탑을 깨트리는 것은 부처님의 몸을 깨트리는 것과 똑같아서 불가하다. 단 다른 탑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아쇼카 왕 뒤에 들어간 얘기일 거예요. 추가된 거죠. 아쇼카 왕을 누군가 막아주는 거죠. 쉴드를 쳐주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뒤에 들어오는 거구나.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기록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왜 8개 탑 중에서 7개 탑만 했느냐. 라마그라마 탑이라고 하는 데는 아쇼카 왕이 깨러 갔더니 용이 지키고 있어서 이길 수가 없었대.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용을 믿는 집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반발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저건 안 된다. 어디 부처님 탑을 깨트리느냐. 그것도 가능하죠. 생각해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정사 얘기를 하면 그때 이제 한국전쟁 나가지고 피난 갈 때 스님들을 안심시킨 거예요. 빨갱이들이 사용할지 모르니까 구들을 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방에 구들들을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문짝을 다 띄어서 태우면 절은 소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스님들을 빼고 결국 불태웠어요. 정부에서.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피난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절을 불태우겠다 그러면 안 가고 버티고 내가 여기서 죽을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러면 작전 수행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안심시켜서 살살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은 놔줄게. 그냥 문짝하고 구들만 이렇게 하면 너네 다시 와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거 괜찮겠네? 이러고 살살살 간 거지. 그랬더니 그냥 불질러 버린 거예요. 아니 그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일사후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상원사도 그렇게 불태우러 가니까 그때는 하람 스님이, 그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람 스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잠깐만 기다려. 그래가지고 법당에 가서 상담수하고, 그 당시 종정이었는데 앉아 계시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나오셔야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러니까 어차피 스님은 죽으면 화장하는 거니까 나는 뭐 살 만큼 살았고 그냥 화장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어떻게 태워? 그래서 상원사는 건져지고 월정사는 소실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 라마그라마 탑도 그 동네 사람들이 신심이 있어가지고 야 죽기 살기로 죽이고 가라. 예전에 그 천안문 사태 때도 있었잖아요. 중국의 천안문 사태 때도 탱크로 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막아버리니까 그 탱크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위에서는 작전이 떨어져서 야 밀고 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거 어떻게 밀어 사람이 사람을. 그렇잖아. 아쇼카 왕도 보통 잔인할 때 시기였었으면
야 밀어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 불교로 개조해가지고 한참 자비심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데 죽기로 우리는 인간 방어벽이에요. 뭐 이러면서 나오면 그거 못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7개 탑을 헐어서 많은 탑을 만들었대. 그게 제국의 통치랑 관련된 이념 통치 문제예요. 그리고 아쇼카 왕이 왜 불교를 선택했느냐와 관련돼서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아쇼카 왕의 전생담에서도 너는 모래를 보시했기 때문에 얼굴이 추하고 용모가 추하고 승질이 더럽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아쇼카 왕 어머니가 주신 성분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모법.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그래서 홍길동 엄마가 신분이 낮으니까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아주 특징적인 게 임금, 왕계통에서는 그걸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희빈 아들이 경종인데 경종은 종모법에 의하면 천한 거지. 하지만 그러면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왕가니까 엄마를 끌어올려버리면 왕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인도나 유럽에서는요. 왕도 그걸 못해요. 왕도 그걸 못해. 그러니까 두 가지 룰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임금은 예외. 임금은 신분을 넘어설 수 있어. 임금도 신분제 안에 존재해. 라고 하는 두 가지 룰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쇼카 왕이 신분이 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용모가 추하다는 것도 이제 검은 피가 많이 섞였다. 인도는 흑인과 백인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검은 피가 좀 많이 섞였다. 뭐 이런 의미일 거예요. 피가 좀 이제 좀 약간 천하다. 그런 의미일 거고. 동아시아는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우리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누가 천민이고 누가 양반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왜? 같은 다 황인종이고 똑같잖아. 근데 인도만 같아도요. 백인과 흑인이 같이 공존하는 데서는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이 이렇게 좀 신분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바라문교는 신분제도가 아주 추천합니다. 불교는 신분제가 평등이에요. 사성평등. 신분은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하다. 아쇼카 왕 입장에서는 불교가 더 유리할 것 같지 않아요? 신분이 낮다면?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왜 아쇼카가 불교를 진흥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해법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불교 경전에는 아쇼카 왕이 막 신심이 뻗쳐서 이렇게만 나오는데 역학관계를 이렇게 보면 제국을 통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문교가 훨씬 큰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을 하지 않고 불교 쪽으로 밀어붙이는 게 당신의 종교적 체험과 플러스 당신의 입장, 이치를 확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문제, 신분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쇼카 왕이 실제로 불교를 굉장히 독실하게 믿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우바국다라고 하는 스님, 우바국다 들어보셨어요? 거기 보면 부처님 이제 뭐 선종 이런 계보 같은 데 보면 꼭 선종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도에도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마하가섭이 안한 다음에 우바국다. 있어봐. 마하가섭, 상나화수. 이 우바국다가 네 번째예요. 가섭, 안한, 상나화수, 우바국다. 이게 부법장의 사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분하고 부처님 유적지를 쭉 순례하고, 전에 제가 이제 아쇼카 왕이 저 부처님 제자 급고독 기수급고동원에서 거기 이제 큰 제자들 부도탑에서도 공양 올리는 얘기, 저게 다 우바국다가 인솔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지들을 쭉 다녀요.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 부처님 유적지를 쭉 다니면서 뭘 만드냐면 아쇼카 석주를 중심에 딱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800년대 말까지 인도를 지배하는 게 영국이잖아요. 원래 프랑스랑 한번 이렇게 같이 땅 따먹기 하다가 프랑스는 밀려가지고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 집중을 하고 이제 인도는 영국의 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학이라는 게 발전해. 인도학. 인도 사람들은 뭔가에 대한 생각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유는 식민지 지배학이에요. 그게. 인도 정도면 땅이 넓고 거기서 소득이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연구해가지고 더 그걸 한 1%, 2%만 더 삥을 뜯어내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그거 연구해야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불교 이야기가 서구에 알려져요. 그다음에 인도 차이나반도,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도 불교 국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들어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부처님 같이 저렇게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저거는 신화다. 저건 태양신이나 이런 신화일 것이다. 라고 했다가 알렉산더 커닝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896년에 룸비니 아쇼카 석주가 발견이 돼요. 이때 뭐라고 여기에 석주에 써 있냐면 저도 저기를 몇 번 이렇게 참배를 했지만 가보면 여기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고 아쇼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 세금을 8분의 1로 감면해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최초로 발견되면서 모든 부처님 유적지가 쫙 열리기 시작해요. 사실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쇼카 석주가 굉장히 중요한 석주고 현장 스님은 진짜 내비게이션처럼 만들어놨어요. 대당서역기라 그 다음에 자은전에 보면 거의 내비게이션처럼 만들어놨어요. 상세한 기술해놨어. 어디로 어떻게 몇 리를 가면 뭐가 있고 유적지를. 그래서 저게 하나가 나오니까 나머지를 전부 다 유추해내서 이제 발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생애가 역사로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저게 역사로 들어오는 사건.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아쇼카 석주가 하나 더 있어. 그게 룸비니 석주 말고 바라나시 석주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바라나시 석주, 그게 사사자 석주예요. 인도 화폐나 이런 데 가면 국장으로 돼 있어. 사자가 4마리, 숫사자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뭣도 있어. 이렇게 4마리 창피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4마리가 이렇게 딱 있는 그 아쇼카 석주 너무 좋아서 영국으로 빼가려고 했었는데 인도 사람들이 그때 데모해가지고 찾았다는 아쇼카 석주예요. 그래서 위에 것만 잘렸어요. 걔네가 잘라갖고 왔거든. 우리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경천사탑,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메인 유물로 되어 있는 경천사탑이 일제강점기 때 너무 좋아가지고 개성에 있는 걸 빼갔잖아요. 일본 사람이. 근데 우리가 그때 데모했다니까. 돌려줘!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돌아왔다니까. 그래서 그게 경복궁에 있다가 나중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일본 사람이 안 빼갔으면 개성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못 바꿨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그때 일본 사람이 빼간 거를 사람들이 다 비판하는데 물론 잘못된 행동이에요. 하지만 좋은 것도 좀 있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 동네 사람들은 그 탑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그 탑을 쪄가지고 가루를 먹으면 행운이 따르고 모든 질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놈이 퍼뜨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소문이 나잖아요. 전멸당합니다. 그리고 그 대리석탑이에요. 화강암탑이면 그나마 사는데 대리석탑이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기 김해에 가면 파사석탑이 있어. 파사석탑. 절단 났거든. 왜? 그 탑에 조각이라도 가지고 가면 항해가 안전하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너도 나도 다 와가지고 쫙 가는 바람에 탑이 이게 탑인지 돌인지 주파날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경천사탑도 그래서 경천사탑도 사람 손 닿는 데까지는 도상이 안 남아 있어요. 왜? 쪼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계속 쪼았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런 경천사탑 갖고 논문도 쓰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상한 내용을 알아. 그래서 이 아쇼카 석주, 바라나시 아쇼카 석주가 제일 중요한 인도에서 국장입니다. 아쇼카 대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인도의 국장, 그 다음에 국조가 공작새예요. 그게 마우리아 왕조. 인도 아쇼카 왕이 마우리아 왕조거든요. 마우리아 왕조의 상징이 공작이에요. 공작 왕조예요. 마우리아가 공작이라는 뜻이에요. 공작 왕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단한 존경을 받는데 이 아쇼카 석주, 저 바라나시에 있는 아쇼카 석주가 그 위에만 중요하냐? 아니에요. 아래도 중요해요. 아래도.
사람들은 그 위에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래가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아까운데 내가 참 이게 아니야. 다음 시간 아니고 이번 시간 할 거야. 그냥 아까워서 그랬어.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현장 스님이 갔을 때 뺀질뺀질했었대요. 사람들이 하도 뭐 만지고 이래가지고 돌도 사람이 많이 만지면 뺀질뺀질해지죠. 네. 근데 거기에 얼굴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너무 뺀질뺀질해가지고 사람이 비친대. 약간 거울처럼. 진짜 거울 같이는 안 되겠지. 대리석에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가 약간 비치는 그런 거. 자세히 비치면 업이 비친대. 전생이. 업경대요. 업경대. 그래서 제가 거기 지금 다 파괴돼 있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 하면 이게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밑둥하고 위에는 쪼개진 게 이렇게 너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기를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얼굴을 비춰봤잖아. 인도에 가면 제가 그런 걸 해요. 사람들은 몰라서 거기서 그냥 대충 보지도 않고 이렇게 지나가. 우리는 거기서 얼굴을 비춰보잖아. 뭐가 나왔을 것 같아? 어? 뭐가 나왔을 것 같아? 먼지가 껴서 안 보여요. 그건 현장 스님 때 뺀질뺀질하던 건 현장 스님 때 얘기고 지금 먼지가 껴가지고 안 보여. 내가 참 열정이 있으면 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닦고 해보고 싶다만 그게 실제로 그런 전설이 어린 현장 스님이 그렇게 써놨어요. 업이 비친다. 라고 카더라. 현장 스님 재밌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 인도에 그냥 가면 그 가이드들 잘 모릅니다. 그런 거. 가이드들 절대 잘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그런 잘 알지. 안타까워. 나도 안타까워.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의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석주예요. 기둥, 돌기둥. 그리고 이 돌기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저번에 제가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했을 때 알렉산더가 저 페르시아 깨는 얘기 했었잖아요. 다리우스 3세를 깨뜨리고 그게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유적이에요. 그 제국의 수도가 페르세폴리스.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 예. 그래서 페르세폴리스 유적에 보면 그 기둥들이 이 아쇼카 석주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이란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추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은 탑을 빼앗겼다는 부분이에요. 탑을 빼앗겼다. 그래서 여기서 탑을 원래는 여기만 다 있었던 건데 이 탑이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니까 여기 사람들은 탑을 잃어버렸잖아요. 자기네들의 정통성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바꾸냐면 열애항실이 부처님께서 사셨던 데예요. 여기는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무덤, 사리가 안장된 무덤. 여기는 부처님께서 사셨던 데. 향실은 향연기가 끊이지 않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을 위해서 향연기가 끊이지 않는 집. 그래서 부처님 방이에요. 개인 방. 그래서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하는 유적지를 개발해내요. 그게 탄생,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첫설법, 그 다음에 열반. 이 네 군데를 순례해라라고 하는 개념에 만들어져요. 성지순례의 초기 양상입니다. 저는 절대 그 기록이 장암경, 유행경 같은 데 나오는데, 부처님 말씀으로 나오는데, 저 기록이 아쇼카 왕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쇼카 왕이 분사리를 해서 전체가 다 사리가 흩어져 버리니까 탑의 권위를 가질 수 없었던 동방교단에서 성지의 개념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네랑 달라. 자꾸 맘먹으려고 하지 마. 까불지 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그리고
아쇼카 왕이 이제 불교를 많이 후원하니까 불교가 너무 이제 갑자기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너무 커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그게 3차 결집입니다. 그때 1000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모칼리푸타 티사라고 하는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정리하는. 그래서 1차 결집, 부처님 돌아가신 직후에 마하가서 미주제에 있었던 1차 결집. 2차 결집, 야사회에서 촉발된 대중부하고 상자부가 갈리는 근본분열의 2차 결집. 그리고 이때 이제 3차 결집. 그리고 저때 이제 율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주석서들. 왜? 땅이 큰 데로 다 퍼지니까 얘기들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동네 얘기는 이 동네에서는 통해. 그러니까 이 동네에 망고가 있어. 망고. 근데 이 동네로 가니까 망고가 없어. 그러면 누군가 망고는 뭐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주석서고 그게 논의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나라가 작으니까 그런 식의 작업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인도는 땅이 넓거든.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지금 현재 인도 화폐 안에 15개 문자가 쓰여 있다. 15종류의 문자가. 지금도 걔네는 지네 나라 안에서 말이 안 통하고 문자가 안 통해. 그 정도로 땅이 넓어. 그러다 보니까 지역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그것을 연결해주는 해석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게 논이야. 그전에는 왜 논의 필연성이 없었느냐? 작으니까. 근데 커지니까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관계들을 재정립해줄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차 결집 때 논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회의를 주도했던 분이 저 모칼리푸타 티사라고 하는 분이다. 요까지. 오늘은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